남북관계 관련해서 많이 우려됐던 것들 혹시 이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권의 위기를 또 어떻게든 모면을 좀 해보려고, 정권 말기에 남북관계 통해서 모면해보려고 비밀 접촉을 했고, 거기서 배도 아니고 사과도 아닌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는 이런 폭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채널 6.15 68회는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둘러싼 공방, 그리고 북의 이제 대변인 성명이라든지 이런 강경한 입장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전망으로 특별 방송으로 좀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작부터 충격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 들어가기 전에 월요일날 있었던 북의 국방위 대변인 성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명을 먼저 원문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된 거 원문 그대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이 극한점에 이르고 있는 이 시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1.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제 나름의 판단대로 스스로 망할 때까지 그 무슨 원칙론을 고수하며 기다림 전략에 따라 급변 사태를 실컷 기다려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시간이 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역적패당일 것이다. 자, 전문을 좀 요약한 상태입니다. 2. 이명박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 공세에 진입할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 공세는 무자비한 공세이다. 그것은 또한 해내외 온 민족이 떨쳐나서게 될 공세로서 역적패당이 정치 무대에서 매장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대세는 진정한 민주화의 폭풍이 역적패당의 본거지에서 일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3.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면하여 역적패당의 대결소동에 맞서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역적패당이 대화와 접촉을 거부하고 화해와 협력에 차단봉을 내린 이상 우리 군대는 1차적으로 북남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유지하여 온 동해지구 남북 군부 통신을 차단하고 금강산 지구의 통신 연락소를 폐쇄하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기대를 가지고 계속 매달리고 있는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심리전에 대하여서는 이미 경고한 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을 목표로 불의적인 물리적인 대응을 따라 세우게 될 것이다. 좀 요약을 해서 봤습니다. 이미 전문은 언론들 그리고 또 통신사 보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봤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위원회 하면은 북한의 사실상 이제 최고 이 기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변인 성명이 2009년도에도 몇 번 나왔고 작년에도 3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것만 일단 좀 보면 1월 15일날 나왔는데 이때 나온 건 통일부에서 당시에 비상통치계획 부흥이라는 그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제 발표가 된 건데요. 여기엔 이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청와대를 포함하여 이 계획 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하여 온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보내기 위한 거적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다. 이 성전은 우리 혁명적 무장력을 포함하여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총동원되는 전민족적이면 전면적인 정의의 투쟁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상당히 강경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화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20일에 또 발표했는데 이때는 천안함과 관련해서 남쪽에서 천안함 합조단 발표가 있었는데 그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으로 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응징이나 보복행위 제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 조치로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이는 역적패당과 그 추종자들의 본거지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 위에 온 민족이 강성하는 통일대국을 세우는 전민족적이고 전인민적이며 전국가적인 성전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월 달에 이어서 뭐 비슷한 성명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7월 24일인데 7월 24일에는 이때 그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동해에서 뭐 항공모함이 오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성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 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세 성명의 공통되는 이제 표현이 이제 성전을 할 것이다. 상당히 강경한 표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은 상당히 이 대남 혹은 대미 아주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때 좀 사용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국방위원회라는 기구 자체가 북의 이제 최고 기구이다 보니까 비중이 그만큼 큰 것 아닌가. 지금까지 북에서 발표하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성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성명을 통해서 보여진 북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 이번에는 표현이 성전에서 전면 공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성전이라고 하면 좀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라면 전면 공세라는 표현은 더 직접적이고 당장 어떤 뭔가 실현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좀 뉘앙스를 미치긴 하던데 일단 이번 그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겁니다. 그 중국 방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해서 북에 상당히 강경한 어떤 행보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4월 달까지만 해도 북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남북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가 재보궐선거 이후에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방북을 했고 거기 지미 카터를 통해서 정상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제안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베를린에 가가지고 5월 초순에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제안이라는 걸 했죠. 근데 그 제안이라는 게 사실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냥 그동안 해왔던 핵 폐기 먼저 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과 먼저 하면 정상회담 초청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북한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그런 답변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상당히 파문이 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국 방문이 있었고요. 중국 방문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뭐 전략적 이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하던데 전략적 논의들이라는 건 결국 한반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장기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여기서 북한이 지금 이제 사실상 할 수 있는 거는 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과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남쪽이 요구하는 건 들어줄 수가 없는 거고 양쪽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 없으면 남북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남북 대화가 안 되면 북미 대화 육자회담도 순차적으로 다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움직이기 위한 어떤 이제 상당히 강경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나온 이제 국방위 대변인 성명이 바로 그런 이제 강경한 조치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수요일이었죠. 6월 1일. 북의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기자의 답변 형식을 취해서 남북 비밀 접촉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 비밀 접촉에서 우리에게 이명박이 옥도에 그 무슨 베를린 제안의 진위를 설명하였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명박이 역적 회당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를 내세워 베이징 비밀 접촉 정령을 날조하여 먼저 공개하고 이러저러한 허튼 소리를 내돌리는 이상 우리도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까발키지 않을 수 없다. 올해 4월에 들어서면서 천안호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 제발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가지자고 거듭 간청하여 왔다. 그러면서 이명박의 대북 정책이 북에서 오해를 하고 있어 그렇지 사실은 북남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구구이 변명하였다. 그러나 5월 9일부터 비밀 접촉마당에 나온 괴뢰통일부 정책실장 김천식, 정보원 국장 홍창화, 청와대 비서실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등은 우리와 한 조기 약속을 어기고 천안호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지혜롭게 넘어야 할 산이라며 우리의 사과를 받아내려고 요술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측이 우리와 무관한 사건과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를 두고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박아주자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우리 측에서 제발 좀 양보하여 달라고 애고라였다. 그리고 저들은 이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일정을 모두 잡아놓고 있다고 하면서 두 사건에 대한 문제가 타결되면 5월 하순경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열어 합의사항을 선포하고 6월 하순경에는 제1차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제2차 정상회담은 그로부터 2달 뒤에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은 내년 3월 해관부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할 것을 예견하고 있으니 제발 딱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구걸하였다. 최소한 두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도 표시해달라.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만나 이 문제를 결석하자. 그리고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고 하면서 돈 봉투까지 꺼리낌 없이 내놓고 그 누구를 유혹하려고 꾀하다가 망신을 당하였다. 괴뢰들은 북과 달라 이남은 복잡하다. 비밀 접촉에서 오고 간 이야기가 이남에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 꼭 비밀에 붙여달라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이 비밀 접촉을 주관하는 통일부 장관 현인택, 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현재 파견된 사람들 외에는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없으니 북측도 접촉과 관련한 내용을 꼭 비밀에 붙여달라고 거듭 간청하였다.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5월 19일을 전후하여 이명박 역도의 베를린 지안의 진위를 북에 전달했다고 한 비밀 접촉의 전면은 바로 이러하다. 이명박 역적 회당이 진정으로 북남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애당초 그 무슨 베를린 지안과 같은 악담을 늘어놓지 말았어야 하며 비공개 접촉 사실을 왜곡하여 신의 없이 공개하는 연극도 놀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자, 많은 국민들이 보고 어이없어했던 그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짚어보죠. 폭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한 8가지 정도로 좀 내용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먼저 네. 왜 비밀 접촉을 공개하게 됐는가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먼저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월 19일 날 청와대 대변인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개한 내용을 이제 지목을 하면서 자기들이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먼저 공개를 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이걸 그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그나마 공개를 하면서 마치 이제 베를린 제안에 뭐 진위를 전달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걸 공개하겠다. 이런 게 이제 비밀 접촉을 공개한 이유로 이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비밀 접촉을 제한한 시점은 올해 4월 들어서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거론하지 않겠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5월 9일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밀 접촉을 제한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 관계가 이제 파국으로 가면서 집권 말기에 위기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한 것이다라고 북한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가자는 통일부 정책실장 김천식, 이 사람은 그 10년 이상 지금 통일부에 근무하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6.15 공동선언이나 이때에도 함께 실무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국장 홍창화라고 했는데 국가정보원은 아무래도 이제 대북 접촉을 하면서 실명을 쓰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되는 게 없고요. 청와대 비서실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이 사람 좀 유명한 사람인데 청와대 내에서도 아마 제일 강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남측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일단 천안함 연평도와 관련해서는 북쪽에서 볼 때 사과가 아닌데 남쪽에서 볼 땐 사과처럼 보이는 요술 사과죠. 예, 마술 사과를 한번 만들어보자. 절충안 발표하자. 유감이라도 표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그다음 정상회담 관련해서 남쪽에서는 5월 하순에 장관급 회담을 하면 그다음에 6월 하순에 판문점에서 1차 정상회담, 8월에는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 내년 3월에 서울에서 그 핵안보 정상회의 과정에서 3차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무려 3번이나 1년 사이에, 이건 북중 정상회담을 패러디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제안을 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기타로 정상회담을 빨리 추진하자면서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이건 정말 이게 아주
충격인데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이 볼 때 사과가 아닌데 남쪽이 볼 때는 사과가 되는 거를 한번 해보자. 사실 이걸 외신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을지가 참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만약 이게 진짜 이런 발언을 했다면 네. 이건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것까지 유추해서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천안함 사건이 진짜 북한이 한 거라면 당연히 북한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 사과가 아닌 것 같은 사과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부 이 관계자들도 사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진실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이 좀 가능한 거고요. 이 북한이 먼저 사과를 해야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 원칙을 지금까지 계속 제시를 했는데 이 원칙을 계속 고집하자니 정상회담이 안 되는 판이고 남북 대화 자체가 안 되는 판이니까 그런데 또 남북 대화는 반드시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둘을 동시에 하려는 선사과라는 조건도 충족하면서 정상회담이나 남북 대화도 실현되는 그런 이제 이 양립 불가능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에 대해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인택 이 사람 현인택 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 이것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왜 북한의 정상회담을 애걸했습니까? 정상회담을 애걸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비공개 접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공개 접촉의 기본 목적은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 북한에게 분명한 시인,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번에 비밀 접촉을 한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진하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통일부 대변인이 논평을 바로 냈는데 진위가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진위가 왜곡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맞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맞는데 우리가 의도한 게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라서 사실이 맞다면 그럼 어디까지 사실이 맞다는 거냐? 돈봉투 준 것도 사실이냐? 이런 것들을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저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접촉 자체는 사실이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근데 목적은 다르다. 목적은 정상회담을 제안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 사실은 사과를 받기 위해서 만난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사과를 받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면 되는 거지. 왜 비밀 접촉을 하느냐. 이거 자체가 이미 저자세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사과를 요구하러 간 게 아니라 부탁하러 간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게 오히려 이제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국민들이나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단 비밀 접촉 자체가 사과를 받기 위해 비밀 접촉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거기다가 이제 더 골치 아픈 거는 이제 돈봉투 문제인데 돈봉투 문제가 지금 거의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선진당이 돈봉투를 준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래 이제 4월 달부터 비밀 접촉을 하고 있다가 5월 달에 만날 때 남쪽 사정에 의해서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장소 바뀐 데 따른 뭐 교통비용, 숙박비용 이런 걸 준 거다라고 했는데 뭐 일부 또 언론에서는 봉투 안에 1만 달러가 들어있었다 그래요. 1만 달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게 1,000만 원을 줬는데 그 전 의원 주장은 액수가 너무 적어서 북한이 폭로를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면서 한쪽에서 비밀 접촉을 해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사과하시오라고 하고 돈봉투를 딱 내미는 겁니다. 이건 내 성이니까 받아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참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 할수록 더 난처한 상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자 정치권과 국민의 반응은 어떤지. 일단 뭐 정치권은 뭐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이 뭐 뻔하죠. 근데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래도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뭐 대화를 해보려고 한 건데 이거 자체는 뭐 잘 한 거고 다만 이제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뭐 이 정도로 변호를 열심히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민주노동당이나 뭐 민주당 뭐 이런 당들에서는 일단 기본 나온 입장이 비밀 접촉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건 앞다르고 겉다른 거 아니냐, 뒤따른 거 아니냐. 국민들한테는 뭐 강경한 원칙을 계속 얘기를 해놓고 뒤에서는 돈봉투나 찔러주고 하면서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려고 애걸 했던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국민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정부 발표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본인들은 어떻게든 내년 총선이나 대선 전에 한번 남북관계를 이렇게 하는 쇼를 한번 부리고 싶어 하면서 남쪽에서는 국민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고 압수수색, 그 기간에 압수수색한 것만 지금 수십 건이 넘습니다. 이러면서 국정원은 막 그 인간 사냥하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에서 북의 지도자, 가족, 관역에다가 걸어놓고선 사격 훈련을 한다는 둥,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 사회적으로는 대국민 심리전이죠. 대국민 심리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뒤로는 돈봉투 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국민들이, 상당한 배신감, 그럴 줄 익히 알았습니다만, 예. 자, 통일부가 언론사들에게 북의 이 조선중앙통신 이 발표 자체를 전문을 다 보도하지 말아달라, 삭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참,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공개가 돼버렸는데, 네. 이미 다 공개가 됐고,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이미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각종 블로그나 카페 다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언론사에서 삭제한 다음에 이걸 자기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사람들 처벌하려고 또 하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삭제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참 구시대적인 발상인 거고, 이게 사실상 언론 통제 아닙니까? 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있었던 언론 통제를 좀 다시 하려고 하는 거고, 명분은 그렇습니다. 원래 조선중앙통신 그 내용을 전제할 수 있는 건 연합뉴스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합뉴스만 할 수 있는데, 연합뉴스가 전제를 안 했는데 다른 언론사들이 전제를 하면 계약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 언론사들은 삭제를 해달라고 해서 삭제를 실제로 했고, 또 몇몇 언론사들은 우리는 연합뉴스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다. 우린 독자적인 통로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우린 삭제 안 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삭제한 언론사만 또 바보가 되는 꼴이 됐는데, 참 얼마나 스스로도 민망했으면 삭제를 요청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자, 그 북의 이제 폭로 내용대로라면 이제 이 국민들한테 보여준 정부의 모습과 이 비밀 접촉에서 보여줬던 이 애걸복걸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네, 예.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뭐냐, 이게 네.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네, 앞에서는 강경 정책, 뒤에서는 애걸복걸,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럼 본심은 뭐냐 이겁니다. 본심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북한이 이번에 이제 폭로를 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유추를 해보면 결국 이명박 정부가 집권 말기에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걸 무마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지금 등록금만 문제입니까? 물가는 계속 뛰고 있고, 전월세 대란에 온갖 문제,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건 다 지금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부산에서는 저축은행 사건이 일파만파 터져서 금관원에 난리가 아닙니다. 도저히 정권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남북관계까지 터져버리면, 이미 터졌지만,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저히 이제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방법은 남북관계에서 뭔가 이 돌파구를 열어가지고, 살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북쪽의 이제 파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한 가지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노선에 올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안전하게 대화와 이 강경한 압박, 이 두 개를 보통 이제 병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마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가능하면 한번 대화를 해보자.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사과를 받지 않고 대화를 해버리면 이거 보수층으로부터 완전히 등 돌리는 거고, 국민들한테도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과가 안 되는 대화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이고, 근데 사과를 받으려니 북한은 절대 사과를 해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 없는데 사과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런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이걸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이번 5월 달에 막 묘수를 한번 부려본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거죠. 이제 안 된다는 게 이제 판단이 된 거고, 그럼 이것만 대북 정책이었겠는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경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이미 작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일반적인 북풍으로는 안 된다는 게 드러났어요. 북풍을 하면 오히려 여당에 불리한 상황이 돼버리죠.
여당은 전쟁, 야당은 평화, 뭐 이런 식의 이제 전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북풍으로는 자신들의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그렇다면 더 강경한, 더 강력한 국민들의 정신을 확 빼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북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지전, 아니면 전면전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서해에서 뭐 국지전이 터져가지고 뭐 연예인 해병대 한 명 있죠. 뭐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뭐 국민 여론이 확 뒤집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 집권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 정권의 위기를 극복해 볼 것이냐.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지금 문제예요. 뭐냐면 남북 문제는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정권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면 뭐 괜찮은 거고 뭐 대화가 안 돼서 강경한 무력 충돌이 나도 괜찮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의 정부의 대북 정책은 잘못됐다. 근본부터 잘못됐다. 이건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펼쳐야 되는 게 대북 정책이다라는 걸 이 정부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뭐 정부 끝날 때까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남북관계 해친 행동, 아까도 뭐 예비군 훈련에서, 사격 훈련의 관역에 이제 북의 지도부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이게 무슨 몇십 년대 일이에요. 남북관계 지금 그렇죠. 일촉즉발의 위기인데 이게 경기 북부 쪽이었던 것 같은데 훈련장 네. 자체가 이런 데서 이런 행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언론 보도에 나가고 막 이러면서 그곳의 주민들은 또 얼마나 불안에 떨겠어요. 근데 이런 행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해병대 움직임도 눈에 띄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 중심으로 요즘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서해가 가장 불안하고 만약에 네.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지면 서해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럼 서해에서 터지면 아무래도 해병대들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해병대가 뭐 지금 그 사격훈련, 뭐 4, 5월, 5월 달에만 해도 해병대 사격훈련이 있었고요. 또 포항에서 대규모 상륙훈련, 뭐 연대급이라 해서 뭐 2,000명이 동원되는, 상륙훈련이 육군, 공군, 해군과 함께 합동으로 좀 이루어진 게 있고, 또 그 한미 해병대 뭐 이 참모 회의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육지에서 하는데 이거를 백령도에서 가서 했다 그래요. 백령도가 좀 요즘, 주목을 많이 받아요. 연예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백령도에서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격훈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좀 그 민감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북한은 이 지도자에 대한 이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이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노컷뉴스에 이 예비군 사격훈련 기사가 실렸는데 거기서 이제 보도가 된 게 인천하고 경기도 양주에서 이런 이제 훈련이 있었다더라라고 보도가 됐는데 실제 그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 보면 이 경기도 양주와 인천에서 화양내 나는 훈련을 했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걸 지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식으로 우리 이 국가 지도자들을 모욕을 한다면 우리는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정말 이렇게 북한이 당연히 자극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무슨 동봉투 찔러주면서 대화하자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명박 정부가 한쪽으로는 전쟁도 고민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대화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로버트 킹 인권 특사가 방북을 최초로 했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한국계 미국인이죠. 선교사? 네. 예, 선교사라고 하는 전용수 씨도 출소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북미 사이에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요? 이게 이제 미묘한 문제죠.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정부가 최후의 이제 집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국하고의 협의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을 움직이고 실제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국지전이라 하더라도 이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건 결국 미국에 있거든요. 미군 사령관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제 중요한데 미국의 입장은 아직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로버트 킹 인권 특사, 대북 인권 특사가 북한을 방문한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북한이 또 미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거의
방북이 힘든데 이번에 방북을 했고 실제 이제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한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응한 것인지 뭐 어떤지 알 수 없는데 전용수 씨도 이제 출소를 해서 한국으로 또 들어왔고요. 뭐 조용히 들어오긴 했는데 이런 이제 일련의 흐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미국은 북미 간의 대화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일들이고 이건 위기관리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년 오바마 재선이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재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한반도 문제가 자신들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큰일만 안 터지면 되는 거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날아간다거나 핵실험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만 안 하면 미국은 그냥 무난하게 한반도 문제를 우야무야 덮으면서 내년에 이제 오바마가 재선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 차원에서 식량 지원도 해주겠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번에 이제 남북 관계가 사실상 이제 이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북에서 폭로를 했다는 건 북에서도 이명박 정부에게는 더 이상 기대 안 한다는 거예요. 비밀 접촉이든 공개 접촉이든 이제 접촉은 안 하겠다는 거고 이명박 정부도 아무리 속 없는 정부라지만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또 비밀 접촉하자고 제안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정상회담 하자고 기어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면 남북 대화는 이제 없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이제 남은 건 미국인데 미국은 그냥 소극적으로 있는 거죠. 그냥 이명박 정부 뒤에 숨어서 남북 대화가 먼저 돼야 우리는 움직인다. 우리는 뭐 대화를 안 하자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정쩡한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명박 정부는 제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당연히 대상이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미국은 이 한반도에 큰일이 벌어지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큰일이 벌어지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큰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개입을 해서 북미 간의 대화를 하고 평화협정과 관련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결국은 미국이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대화로 가는 길이 순탄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화로 가는 길이 굉장히 몹시 하여튼 위기를 어쨌든 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은 뭐 대변인 성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면 공세에 이미 들어갔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예, 좀 전망을 해보면. 예, 일단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이명박 정부는 제껴진 상태고 미국에게 이제 미국이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좀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이제 잘 봐야 될 게 북한이 내년이 2012년이고 2012년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별도로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작년에 아마 발표가 됐을 건데 2012년을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만들자 이런 이제 그 통일 관계된 북의 이제 기구 단체들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12년에 통일의 어떤 문을 열려면 뭐 6.15 공동선언에 버금가는 능가하는 그런 이제 선언들이 좀 나오고 이런 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냥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2012년에 그냥 성과 없이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북한이 보통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건 상당히 무조건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선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이번에 이제 그 대변인 성명,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언급을 했는데 제스민 혁명이 어디서 일어나겠느냐? 긴급사태, 쉽게 말해서 긴급사태가 어디서 일어나겠는지 한번 급변사태가 어디서 발생하겠는지 생각해봐라. 민주화 항쟁이 남쪽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이 이 정상회담 관련된 이 비밀 접촉을 폭로를 하면서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 전부터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뭐 대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까지 계속 이 투쟁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 광우병 제2의 이제 광우병 촛불이 될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 말고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고엽제 사건도 상당히 큰 건인데 이게 지금은 일단 주한미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타겟이. 근데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든 미군
미국 입장에서는 숨기자는 게 기본 입장이고 이명박 정부는 그러면 이걸 밝혀내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을 생존을 지켜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미군과 협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미군 기지를 조사를 하는데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조사를 하고 한국군은 참관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뭡니까? 가해자가 미국인데 가해자가 단독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관들은 참관이나 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확인을 하고 시료 채취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뭐 레이더를 쏴서 드럼통 있는지나 확인해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합의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니 뭐냐 고엽제가 사실 얼마나 위험한 물질입니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지금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떠돈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아토피가 제일 많은 나라래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 뭐 환경 파괴니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아토피가 많긴 한데 우리나라가 유독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혹시 고엽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고엽제를 이제 파묻어 놓고 몇십 년간 이게 서서히 누출이 돼가지고 지하순위 뭐 이런 걸 통해서 서서히 올라와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런 이제 아토피 같은 것도 일으킨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한간에 떠들고 있는데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게 이제 하나씩 공개가 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걸 공개를 막으려고 미국을 뒤쫓아 다니면서 미국 비호하는 행동들을 하거나 이러면, 국민들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과연 내년에 총선 대선이 있는데, 총선 대선에서 뭐 승리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총선 대선까지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정권 자체가. 이런 이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만 본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반도 전체 정세를 둘러싸고 상당히, 긴밀하게 지금 연동이 돼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지금 상당히 그래서 복잡한, 그리고 큰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터지고 있는 이런 이제 전국이다. 우리가 그래서 한반도 정세를 항상 주목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해설 감사합니다. 네.